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계속합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20일 하어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개헌한 내용 가운데 쟁점이 되는 걸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역시 권력구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4년 연임제, 조금 낯선 용어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연장용 아니냐, 이런 의심이 깔린 듯한데요. 이와 관련된 여야 입장 들어보고 돌아오죠. 4년 중임의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지금 현행 헌법에도 개헌을 할 경우에 그 개헌 내용 중에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 대통령 때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을 더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네, 앞서는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였고요. 뒤에 인터뷰는 지난 13일이었죠. 뉴스 정면 승부와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얘기였습니다. 자,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그동안 들어봤는데 갑자기 4년 연임제라고 하고 있어요. 좀 다른 얘기입니까? 연 기자? 예, 이게 임기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어드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 말하자면 연속으로는 가능한데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선거에 실패해서 다시 나오는 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두고 보통 SNS에서는 13년 장기 집권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거 무슨 소리죠? 13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현행 임기를 마친 뒤에 5년 임기를 마치고. 그렇죠. 두 차례 연속 대선에서 승리하면 5년, 4년, 4년 이래서 13년 장기 집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이런 얘기는요,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개정되는 헌법은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안 된다는 거 분명히 하고 있죠. 예,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네.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현재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예, 문 대통령도 스스로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그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네네. 중임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연임제는 더더욱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오해들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이렇게 하기를 청와대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 4년이 끝나고 바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그렇죠. 떨어지면 다음에 쉬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없다. 이건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4년 연임제가 결국 현재 비슷한 어떤 제왕적 권력을 놔둔 채 대통령의 권력을 놔둔 채 4년 연임을 도입하면 결국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결과만 나올 게 아니냐 이렇게 야권이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 국무총리를 국회에 선출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좀 전제를 좀 확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 단어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이제 주어져 있다.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줄이는데 그것이 총리의 권한을 넘기는 것으로 해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권한들을 줄이는 것에도 해소가 될 것이냐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헌법 개정안을 보면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개정안에 굉장히 많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안들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은 특별 사면권을 제한을 했습니다. 대통령. 그래서 사면위원회를 거쳐야지만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다. 예전에 대통령들이 아무나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 막 특별 사면하지 않았을까 연말에. 그런 것들을 사면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든지. 근데 지금도 사면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죠. 유명무실했다. 이를테면은
감사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로 한다. 대통령 네. 직속에 있어.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정부의 영향을 네. 덜 받고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권한을 많이 덜어낸 것들이 있는데 네. 야당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네, 총리를 이제 내놔라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네. 국회 몫으로 해달라라는 네. 거고 요거에서 야당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통화당은 총리를 추천하는 국회가 추천하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예 총리를 선임을 하는 거, 선출을 하는 거를 해서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의원 내각제다. 그렇게 네. 되면은 국회가 정부의 총리 이거는 그냥 옛날처럼 명목만 있는 총리가 아니라 책임 총리라고 해서 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거는 국방과 외교는 그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예. 그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까지 이제 그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식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네. 청와대나 이제 여당은 받을 수 없다라는 네.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호영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합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일단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해서 네. 선출보다 추천으로 한번 해보자. 추천. 예, 라고 해서 이 합의점 도출을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여당은 여지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긴 한데요. 네네. 실제로 총리를 추천하느냐 아니면 선출하느냐 아니면 지금대로 임명하느냐는 네. 일종의 운용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네. 합의될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을 실제로 6월 13일 날 동시투표 하느냐 마느냐와 연동될 수 있는 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고치는 방향성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네. 정말 총리가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들도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만약에 총리를 선출하건 추천하건 선출까지는 몰라도 예. 추천하고 그럼 다른 야당이 모두가 그것과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야말로 예.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런 것을 함께 야당이 합의하면 그리고 우리 이걸로 이제 개헌안 발의하겠다 하면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저지하거나 안 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속내는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부 분위기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네. 기자께서는? 예, 일단 이 책임 총리제인데 국회에서 뽑는 이 제도가 사실은 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에 개헌을 노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랬었죠. 개헌정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는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 운영에 좀 책임지고 참여해라. 대신에 총리 선출권을 주겠다라는 이제 그때 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2002년 대선 당시에도 노무현 후보가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안으로 그러니까 네네.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어서 아예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일단 정부에서나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에서 지금 버틴기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냥 이건 판단입니다. 네.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이거를 덜컥 내주면은 더 야당이 계속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 카드로 구비를 네. 하고 있다가 네. 그러면 이거 내줄 테니 합시다라고 극적으로 타결하는 모양새로 가려고 하는 수도 네, 있다.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은 가장 지금 야당에서 핵심적으로 걸고 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합의가 된다라면은 국회안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도출될 수 있다.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 특히 국회에서는 벼랑 끝에 몰리면 되게 합의가 하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몰리면 또 합의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토지 공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니까 보수 야당 쪽에서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조항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여야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1,500만 원을 임대료에 내고 나머지 500만 원만 사실상의 그 이익으로 남는다는
이런 지대 경제의 현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은 지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상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부동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산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잠재적인 어떤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민족인데 거기는 지금 2,000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3만 불이 된 차이가 바로 그런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이런 수정을 해가면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 네,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한 분들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말을 각각 들어봤는데요. 자,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건 팩트체크를 해야 될 텐데 토지 공개념 사회주의 정책입니까? 사회주의적 정책입니까? 사회주의와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토지 공개념이 처음 나온 배경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좀 정책적으로 좀 완성이 된 거는 이제 19세기의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조지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19세기의 미국의 사상가인데요. 이제 헨리 조지 그 당시에 이제 미국도 굉장히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고 특히 토지가 이제 특정 소수한테 몰리는 상황을 보고 이거가 문제가 있다. 사회가 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이란 그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런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혁신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모든 거에 세금에 물리지 말고 토지세만 물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도 없애자. 왜냐하면 의욕을 자본주의가 지속이 되려면은 근로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 없애고 대신에 이제 불로소득이죠. 토지가 지가가 오른다든지 그러면서 생기는 이거에만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이 자본주의 체제가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마르크스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오히려 반대 개념으로 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 성격으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토지 공개념이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사실상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박정희 정권 때 1978년에 토지의 사유 개념을 시정해야 된다라며 토지 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고요. 노태우 그 정부 때 1989년에 그 집값이 이제 부동산 투기 때문에 엄청나게 뛰니까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하는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택지 소유 상한제 이게 세 개를 그 제정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토지 초과 이득세는 헌법 불합치,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을 이제 받아서 결국은 이제 그 효력을 잃었고요. 현재 개발 이익 환수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개헌안에는 그 이제 한 줄을 더 넣었어요. 2항에 그래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넣은 건데 한국 사회가 워낙 지금 부동산 양극화도 심해지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노태우 정부 때처럼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럼 토지 공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 뭐 지금 있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뭐 좀 부동산 문제가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헌법에 명문화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집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실제로 지금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한 걸 좀 빌어보자면 부동산 등기의무제나 공시지가제 또한
토지 공개념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아까 그 팩트체커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의 택지 소유 상한제나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드라이브 거는 과정에서도 좀 뭐랄까요. 실행할 수 있는 카드로 좀 고려를 해본다 할까요?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좀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뭐 우리 팩트 체크 하셨으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이게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규정이 되면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과거 헌재에서 이렇게 위헌 결정 났던 것들이 좀 부활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측을 지금 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택지 소유 상한제 당시 법을 말씀드리면은 그 특별시나 이런 큰 도시에서는 한 가구당 200평 이상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게 택지 소유 상한제였고, 예, 당시 얘기이기 때문에 200평으로 합니다. 그렇죠. 얘기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는 이제 업무용이 아닌 유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3년마다 그 땅값 상승분을 따져서 네.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쓰지 않는 토지는 그렇죠. 쓰지 않는 노는 토지는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냥 땅 투기용으로라는 뭐 이유 없이 사둔 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가 근데 이제 그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미약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됐고 국민적 저항도 약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서 사실은 그 종토세를 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많이 저항에 종부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네네. 그래서 그 많은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게 계속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어느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카드 아까 뭐 우리 하호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런 카드로서 다방면인 포석에서 지금 검토할 수는 있겠다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면 뭐 그런 것을 검토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국회 개헌안 이제 일단 뭐 처리까지 변수가 많은데 공은 일단 국회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러면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국회 자체에서 개헌안을 마련할지 지방선거에 가능할지 아니면 6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뭐 9월이나 10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데 한번 좀 짚어주시죠. 하호영 기자. 실제로 선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서요. 지금 예측을 하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한데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론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그 탄핵 정국 때를 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탄핵 정국 당시에 여론이 80% 정도가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에는 무기명 투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론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일단 6월 동시투표를 목표로 협의를 하되 그 시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 또는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김준일 팩트체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뭐 5월까지 합의를 하면 대통령은 그 현재 발의한 개헌안에도 철회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러면 6월 지방선거 일단은 하여튼 지방선거에 개헌을 붙이자는 게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부의 목표인데 이거는 그냥 뭐 그러니까 추정이긴 한데 6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10월 정도 그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대로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건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얘기한 대로 사실은 의결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키는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10월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200억 정도 든답니다. 예. 국민투표를 한 번 더 하려면 따로 이번에 같이 하려면은 이제 그 돈이 절약되는 거긴 한데 뭐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에 만약에 된다라면 자유한국당 의지대로 10월 개헌이 저는 유력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개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그 헌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촛불혁명으로 이제 새로운 그게 나온 거니까 새 시대에는 새 헌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뭐 좋은 내용의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가장 그 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지금까지 노동일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